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함부로? 하! 안 돼요. 나 안 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며느리 장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에르메스 가방 2,800만 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졌고 경찰이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장미선 씨 유기죄와 사기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시어머니 실종된 게 제 잘못이에요? 저희가 피해자인데요. 피해자 이순희 씨가 어제 귀국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요. 제 이름은 이순희, 올해 75세입니다. 아들 이준호는 48세로 대기업 부장이었다가 지난해 명예퇴직을 당했고 며느리 장미선은 43세로 전업주부였으며 손녀 서연이는 21세 대학생이었습니다. 모든 게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쟁이에게 쫓기며 자랐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 이사를 7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결혼 후에는 명품으로 가난했던 과거를 지우려 했고 카드빚 3억 2천만 원을 만들었으며 시어머니인 제 재산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2년 전 어느 날 며느리가 다정한 척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많잖아요. 80대 할머니가 5억 날렸다는 뉴스 못 보셨어요? 통장이랑 카드 전부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래도 내 돈인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 준호도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순진했던 저는 믿었고 그렇게 제 통장 5건, 카드 3장,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모두 며느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옥의 시작인 줄. 1년 6개월 전 며느리가 집에 친척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시누이와 며느리 친정 부모님까지 오셨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상속세가 7억이래요. 아파트 10억짜리인데 세금이 7억이에요. 며느리 친정어머니 김옥순 씨가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그러시다가 자식들이 세금 못 내서 집 팔았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짜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증여하세요. 세금 70%나 아낄 수 있대요. 저희가 어디 가나요? 평생 모시고 살 건데요.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철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공무원 30년 했습니다. 이런 거 잘 압니다. 미리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자식들 세금 폭탄 맞게 하시려고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니까 저는 결국 믿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3번이나 방문했고 공증도 받았으며 며느리가 증여세 7억은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10년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대출도 제 명의로 받은 거였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강남 아파트 12억, 예금 3억, 주식 1억, 보험 2억, 총 18억의 재산이 며느리와 아들 공동 명의로 넘어갔고 증여세 명목에 대출 7억까지 제 명의로 생겼습니다. 재산 이전 후 한 달 만에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는 이제 못 드려요. 준호가 명예퇴직 당했거든요. 퇴직금도 빚 갚느라 다 썼고요. 어머니도 국민연금 85만 원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알아서 쓰세요. 준호가 퇴직을?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눈치 좀 보고 사세요. 냉장고에 있는 고기 같은 거 어머니는 드시지 마세요. 우리가 먹을 거니까. 내 돈으로 산 고기인데
며느리가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돈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제 거 모르세요? 명의가 주인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싫으시면 나가세요. 요양원?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가요? 노숙자 쉼터나 알아보시든지. 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었으며 며느리는 그런 저를 차갑게 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쾅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어제 우리 먹을 고기 몰래 드셨죠? 이제부터 자물쇠 채울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이 집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한 달에 30만 원 나가는데 어머니도 좀 부담하셔야죠. 집세는 안 받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만 주세요. 50만 원? 그럼 내가 3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문제죠. 그날부터 저는 하루 1,000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 먹었고 배가 고파도 참았으며 밤마다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주 후 며느리가 제 고혈압 약을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이 약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매일 먹으면 내성 생긴대요. 3일에 한 번만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먹으라고. 의사들은 원래 약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신경 끄세요. 실제로는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었지만 며느리는 비용 때문에 제 약을 끊었고 저는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으며 어느 날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꾀병 부리지 마세요라고만 말했습니다. 12월이 되자 며느리가 제 방 보일러 밸브를 잠그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난방비가 지난달에 45만 원 나왔어요. 어머니 방이 제일 크니까. 당연히 어머니 방 때문이죠. 이제부터 어머니 방은 난방 안 해요. 전기장판 있잖아요. 그거 쓰세요. 우리 방만 보일러 틀 거예요. 그래도 너무 추운데. 추우면 이불 더 덮으세요. 아니면 방에서 운동하시든지. 난방비 아까워 죽겠어요. 한겨울 제 방은 영하로 떨어졌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지만 감기에 걸려 기침이 멈추지 않았으며 며느리는 병원비 20만 원 아까우니까 그냥 참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추위에 떨며 이불 속에서 울었고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 서연이가 몰래 빵 한 봉지를 가져다 주었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고는 서연이를 불러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할머니가 착각하시잖아. 본인이 이 집 주인인 줄 아신대. 할머니는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재워주는 거야. 거지나 마찬가지야. 알지? 그리고 할머니한테 음식 갖다 주지 마. 할머니 돈으로 사드시게 해야 돈 아끼는 법을 배우시지.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모욕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 과잉 보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대학도 제가 정해줬고 직장도 결혼도 제 의견이 컸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엄마 말대로 해라는 말을 들으며 억눌려 살았습니다. 48세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재취업도 안 되고 빚에 쪼들리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엄마가 다 정해줘서 그런 거 아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왜곡된 생각이 자리 잡았고 며느리의 유기, 계획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6개월 전 어느 날 새벽 2시였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며느리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언니, 드디어 실행이야. 3일 후면 그 할망구 없어져. 베트남 다낭 시장 거기 사람 엄청 많거든. 시장에서 사진 찍게 하고 우리는 반대편으로 빠지는 거야. 한국말 안 통하고 CCTV도 별로 없고 경찰도 신경 안 써 완벽하지? 그리고 있잖아. 시어머니 여권이랑 지갑은 내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핸드폰 GPS도 미리 꺼놓고 한국 돌아와서 실종됐어요. 찾아주세요. 하면서 울면 되는 거지. 치매 있다고 하면 경찰도 대충 넘어가. 6개월 지나면 사망 선고 받고 보험금 2억도 우리 거야. 완벽한 계획이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으며 입을 막고 비명을 참느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날 죽이려 한다는 걸,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방문 틈새로 들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정말 해야 돼? 엄마를 버리는 건데. 며느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엄마 없으면 우리 편하게 산다고. 지금 와서 왜 그래? 그래도 친엄마인데. 친엄마? 당신 엄마가 뭐 해준 게 있어? 재산만 다 빼앗아 갔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엄마 없으면 시원하잖아. 밥 차려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당신도 그거 원했잖아, 안 그래?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근데 우리도 살아야 돼. 엄마가 우리 인생 다 망쳤어. 재산도 다 가져갔고 이제 엄마 없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으며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지만 온몸이 떨려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손녀 서연이가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행 가지 마세요. 제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상해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엄마 핸드폰에서 봤어요. 베트남 6.2 사망 선고 이런 거 검색한 거. 손녀도 눈치챈 것입니다. 서연아. 손녀가 울먹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닥쳐, 내가 뭔데 간섭해. 할머니는 이제 필요 없어. 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대학 등록금 누가 내는지 알지? 할머니, 저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정말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할 것 같아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미가 알아서 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할머니, 너만은 착하구나. 할미가 잘못 본 건 내 엄마 아빠였지. 넌 아니야. 할미가 꼭 기억할게. 손녀가 할머니 편인 이유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상 제가 키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육아에 관심이 없었고 손녀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부모의 싸움을 보며 자라 오히려 반면교사가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고민했지만 갈 곳도 없었고 신고해도 증거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아무도 75세 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만 손녀 서연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서 복수해야 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정한 척하며 제 여권과 지갑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권이랑 지갑은 제가 보관할게요. 해외에서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나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 며느리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외에서 소매치기 엄청 많아요. 노인 타겟으로 하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요? 제가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니까요. 왜 매번 말을 안 들으세요? 결국 여권과 지갑을 빼앗겼고 제 손에 남은 건 핸드폰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핸드폰 배터리 아껴 쓰세요. 현지에서 충전 어렵다고 들었어요.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 방은 작고 어두웠으며 창문도 없고 에어컨도 고장 났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 좀 주세요. 로밍 설정 확인해 드릴게요. 핸드폰을 빼앗긴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5분 후에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 며느리가 제 핸드폰 GPS를 꺼놨고 긴급 연락처를 모두 삭제했으며 배터리 세이빙 모드를 해제해 배터리가 빨리 닳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현지 시장 투어 가요. 30분 안에 준비하세요. 아, 그리고 가방은 호텔에 두고 가세요. 소매치기 위험하니까. 필요 없는 건 다 두고 가라고요. 그럼 돈이라도.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쓸 돈 없어요. 당신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거 사드릴게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절대 우리한테서 떨어지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빈손으로 여권도 지갑도 가방도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낭 재래시장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이었고 온갖 냄새와 소음이 뒤섞였으며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시끄러웠고 현지인들이 한국어로 호객하는 곳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드릴게요. 저기 예쁜 꽃 파는 데 보이죠? 저기 가서 꽃 앞에 서보세요. 인생 사진 찍어드릴게요. 나 사진 싫어하는데. 며느리가 강제로 제 팔을 끌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왔는데 사진 한 장 정도는 찍어야죠. 나중에 추억으로 남잖아요. 빨리 가요, 사람 많으니까. 며느리가 억지로 저를 꽃가게 앞으로 끌고 가더니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 척 했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보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웃으세요, 어머니. 왜 안 웃어요? 한 장 더요. 이번엔 손 흔들어 보세요. 10장 넘게 사진을 찍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과일 가게 좀 볼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 5분이 지났고 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같이 가면 안 돼? 아들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 많잖아요. 여기가 더 안전해요. 그냥 여기 서 계세요. 10분이면 와요. 아들마저 사라졌습니다. 10분이 지났고 20분이 지났으며 30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꺼져 있었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으며 주변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없었고 준호야, 미선아, 서연아,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었으며 일시간이 지나자 확신했습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계획대로 치밀하게 버려진 첫째 날 오후에 경찰서 방문을 했습니다. 헬프 미 패멀리 로스트 플리즈. 지나가는 외국인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지만 다들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고 몇몇은 사리사리하며 도망갔으며 아무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현지 여성이 경찰서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저는 비틀거리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패멀리 로스트 코리어 헬프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은 영어를 못했고 통역사도 없었으며 그저 손사래만 치며 노 하고 말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지만 통역사는 오지 않았고 경찰이 손사래를 치며 밖으로 나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 말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20%밖에 남지 않았고 충전할 곳도 없었으며 지갑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으며 가로등도 어두웠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여권도 가방도 없었고 호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으며 그저 시장 한 구석 벤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웠습니다. 11월의 베트남도 밤에는 쌀쌀했고 얇은 카디건 한 벌밖에 없던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배도 너무 고팠습니다. 아침에 먹은 빵 한 조각이 전부였고 속이 쓰리고 어지러웠으며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뒤편 골목에서 버려진 박스를 주워 바닥에 깔고 낡은 신문지를 덮고 벌벌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추위와 배고픔에 눈물이 흘렀으며 아들아 왜 엄마를 왜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해가 떴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고 온몸이 아팠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이날 오전 시장을 배회하던 저를 다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한국어를 조금 하는 젊은 경찰이었습니다. 저 가족이 절 버렸어요. 도와주세요. 가족? 어디? 모르겠어요. 호텔 이름도 모르고.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선배 경찰과 베트남어로 대화했고 결국 다시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안 이유는 증거가 없고 본인이 길을 잃은 것 같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셋째 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3일째 굶은 상태였고 속이 쓰리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장을 기어다니듯 돌아다니며 바닥을 살폈고 어느 과일 가게 앞에서 떨어진 바나나 반 개를 발견했습니다. 주저없이 주워서 먹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달려와 베트남어로 소리를 지르며 쫓아냈지만 저는 그 바나나를 꼭 쥐고 도망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 현지인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는지 빵 2개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먹었습니다. 생크유.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시장을 지나가는 한국인 관광객 3명이 보였고 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족이 절 버렸어요. 여기 4일째인데. 한 30대 여자가 동료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할머니 이상한데? 그냥 가자. 저기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 한국말 하는 사기꾼 많다던데.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제발 대사관에 연락 좀
한 남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바빠서요. 경찰한테 가보세요. 제발 제발이요. 저는 그들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한 여자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들은 저를 사기꾼 취급했고 빠르게 도망치듯 사라졌으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에게조차 거부당하는 순간 세상에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으며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이 몽롱했고 눈앞이 하얗게 보였으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공원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배고픔이 수치심보다 컸고 쓰레기통에서 반쯤 먹다 버린 햄버거를 찾았습니다. 그걸 주워서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때 개 한 마리가 다가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개와 함께 쓰레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개랑 밥을 나눠 먹는구나. 그 생각에 웃음이 나왔고 웃다가 울음이 터졌으며 울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여섯째 날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6일째가 되자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벤치에 누워 하루 종일 꼼짝하지 못했고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몇 개를 던져줬고 저는 그걸 주워 물 한 병을 샀습니다. 손이 떨려서 병뚜껑을 열기조차 힘들었고 물을 마시다가 사레가 들렸으며 기침을 하다가 토했습니다. 7째 날 오전에 마지막 힘을 짜내 다시 시장으로 기어갔고 한국인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제발 한 30대 여성이 제 모습을 보더니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한국 사람 같은데 뭔가 이상해. 옷도 누더기고 얼굴도 SNS에 올려볼까? 그래, 올려봐 한인회에. 그 여성이 제 사진을 찍고 다낭시장에서 한국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4일 이상 같은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한인회 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시간 후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페이스북 보고 왔어요. 괜찮으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 일단 일어나요. 제가 여기서 한인식당 영인회 해요. 거기 가서 밥부터 먹어요. 김영희 사장이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따뜻한 쌀밥과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반찬들이 가득 차려졌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7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김영애 사장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저는 그 손길에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으며 숟가락을 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억 재산을 빼앗긴 것, 6개월간 학대당한 것, 베트남에 버려진 것, 7일간 시장 바닥에서 산 것, 쓰레기통을 뒤진 것, 개와 밥을 나눠 먹은 것, 한국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것 모든 것을 김영애 사장이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완전 범죄예요. 유기죄는 기본이고 사기죄, 횡령죄, 학대죄 다 성립돼요. 할머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신고해서 혼내야 해요. 법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동생이 한국에서 변호사예요.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2개월간의 철저한 준비한 김영희 사장의 도움으로 모든 증거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할머니, 다낭 시장 CCTV 확보했어요. 화면 속에서 며느리 일행이 저를 꽃 앞에 세우고 사진을 찍은 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2분 후 저 혼자 헤매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면 유기죄 확실해요. 계획적 범행이에요. 호텔 CCTV도 확보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서 짐가방을 끌고 나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악의적 유기 증거예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공항 CCTV에서는 며느리가 제 여권과 지갑을 자기 가방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백한 계획 범행이에요, 할머니. 베트남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 없음, 인지능력 정상, 저체온증 노숙으로 인한 중증 탈수, 영양실조, 다발성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의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This is serious abuse case. She almost died. 이건 심각한 학대 사례입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진단서를 받았고 며느리가 치매 있다고 허위 신고할 것에 대비한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변호사 김영희 동생과 화상 상담을 했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며느리가 할머니 돈으로 엄청난 짓 했네요. 명예 도용 대출 2억, 무단 인출 3억 2천만 원, 주식 전부 매도 1억, 보험 해지 2억, 신용카드 무단 사용 2천만 원. 그리고 이거 보세요. 명품 가방 구매네요. 에르메스 버킨백 2,800만 원, 샤넬 클래식 1,200만 원, 루이비통 가방 5개 800만 원. 총 23개 가방에 5,200만 원 썼네요. 화면 속 영수증들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베트남 시장에서 쓰레기통 뒤질 때 이 여자는 명품 가방 사고 있었어요. 총 피해액이 18억 8천만 원이에요. 전부 환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에요. 형량 최소 4년 이상 나와요. 목격자도 확보했습니다. 호텔 직원 증언 며느리가 할머니 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다고 동료한테 말했어요. 이웃 주민 증언. 겨울에 할머니 방에서 난방을 안 틀어줬어요. 할머니가 너무 추워서 떨고 계시는 거 봤어요. 편의점 사장 증언. 할머니가 매일 컵라면만 사가셨어요. 6개월 동안 같은 것만. 너무 안쓰러워서 가끔 덤으로 드렸어요. 약국 증언. 고혈압 약을 3개월에 한 번만 사가셨어요. 매일 드셔야 하는 약인데 며느리가 비용 때문에 안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손녀 서연의 증언 녹음. 할머니, 저 녹음할게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할머니는 짐이야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베트남 가서 버리면 못 돌아올 거야. 엄마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완벽한 증거들이 모였습니다. 귀국 전날 밤 식당 2층 작은 방에서 김영희 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한국 가시면 공항에서 바로 경찰 만나서 고소장 접수하세요. 제 동생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경찰도 미리 연락했고요. 할머니, 이번엔 꼭 이겨야 해요. 그 나쁜 인간들 감옥에 보내야 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김영희 사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할머니,
꼭 복수하세요. 당당하게, 법으로. 제가 응원할게요. 네. 반드시요.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복수가 시작됩니다. 차갑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와 경찰 2명을 만났습니다. 이순희 할머니시죠?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공항 경찰서에서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피고소인 이준호, 장미선을 유기죄, 사기죄, 횡령죄, 명의도용죄, 학대죄로 긴급 체포 요청합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확실하네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긴급 체포 현장에서는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고 며느리가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녁 먹는 중인데. 장미선 씨 맞으십니까? 유기죄, 사기죄, 학대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 실종된 게 제 잘못이에요? 저희가 피해자인데요.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이순희 씨가 어제 귀국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요. 베트남 시장 CCTV, 호텔 CCTV,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재산 횡령 증거 전부 확보됐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었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할머니가 어떻게. 거긴 한국말도 안 통하는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갑 채우겠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나 안 가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헤맨 거예요. 경찰이 강제로 수갑을 채웠고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바둥거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들이 나왔고 상황을 파악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오셨다고? 어떻게. 이준호 씨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수갑 채우겠습니다. 안 돼, 엄마 미안해 엄마. 아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그 광경을 손녀 서연이가 방문 틈으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일 후 구치소 접견실 유리 너머로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거긴 한국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었는데. 궁금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궁금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7일간 시장 바닥에서 잤어.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 11월인데 난방도 없이 떨어진 바나나 주워 먹고 쓰레기통 뒤져서 반쯤 먹다 버린 햄버거 먹고 걔랑 밥을 나눠 먹었어. 한국 사람 3명한테 도와달라고 빌었는데 다들 날 사기꾼 취급했어. 6일째 되는 날은 공원 벤치에서 기절했고 7일째는 죽을 뻔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너 그때 뭐 했는지 알아? 베트남 호텔에서 편하게 자고 고급 레스토랑 가서 랍스터 먹었지?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는 내 돈으로 에르메스 가방 샀어. 2,800만 원짜리. 내가 쓰레기통 뒤질 때 넌 명품 가게에서 가방 고르고 있었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죄송? 이제 와서 죄송? 저는 일어서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넌 날 죽이려고 했어. 계획적으로 2년 동안 준비했지.
재산 빼앗고 학대하고 약 끊고 난방 끊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2억 만리에 버렸어. 죽으라고 그것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근데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받을 생각해? 며느리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용서는 없어. 절대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 내가 당한 고통의 100분의 1이라도 느껴봐.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고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을 만나러 구치소로 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어떻게 엄마를.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엄마 나 정말 후회해. 매일 악몽 꿔. 엄마가 베트남에서 날 부르는 꿈. 시장 바닥에서 떨고 계시는 꿈. 엄마 용서해줘. 제발 출소하면 평생 속죄할게. 준호야. 응, 엄마.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넌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엄마 없으면 우리 편하게 산다 기억나?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난 40년을 널 키웠어. 내가 태어나던 날 산통이 너무 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널 낳았어. 내가 100일 기침으로 죽어갈 때 병원비가 없어서 내 금반지를 팔았어.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새벽 4시부터 청소 일했어. 3년 동안. 내 결혼할 때 내 전 재산 18억을 다 줬어.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넌 날 버렸어. 베트남 시장 한복판에 죽으라고. 아들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너 내가 베트남에서 뭘 먹었는지 알아?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쓰레기통에서 주운 햄버거 개먹이. 75살 노인네가 걔랑 밥을 나눠 먹었어. 내가 내 아들이어서.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만 울어보기 싫어.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법적으로도 관계 끊을 거야. 다시는 날 찾지 마. 아, 그리고 월급 나오면 평생 갚아 다 받을 때까지. 그게 내가 날 낳아준 대가야. 엄마, 엄마. 아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 인간을 위해 더 이상 눈물 흘릴 가치가 없었습니다. 1차 재판 -6기죄. 대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은 200명 넘게 가득 찼고 언론사 카메라가 10대 넘게 있었으며 이미 뉴스에 대서특필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가 대형 스크린에 CCTV를 띄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2분. 다낭 재래시장입니다. 피고인 장미선이 피해자를 꽃가게 앞에 세우고 10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2시 35분 주목하십시오. 피고인 일행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2시 47분 피해자는 혼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헤맵니다. 이것이 실수입니까? 변호인이 변명했습니다. 인파가 많아서 실수로. 검사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수라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호텔 CCTV입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피고인 장미선이 피해자의 짐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동료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필요 없어. 호텔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분명히 들었다고. 검사가 프린트물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피고인 장미선의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출국 일주일 전 검색 내역 해외 유기 처벌, 베트남 경찰 수사, 사망 선고 조건, 사망 보험금 수령 방법.
이것이 계획 범행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방청석이 술렁였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출국 3일 전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드디어 실행이야. 베트남 시장에 할망구 버리면 못 돌아와. 한국말 안 통하니까. 6개월 지나면 사망 선고 받고 보험금 2억 우리 거야.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고 저런 인간이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75세 노인을 2억 만리 타국에 버린 것은 살인 미수에 준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7일간 노숙하며 쓰레기를 먹고 저체온증에 걸렸으며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2차 재판이 열리고 검사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피고인 장미선과 이준호는 세금 절감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18억 원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범행 피해자 명의로 무단 대출 2억 원, 계좌에서 무단 인출 3억 2천만 원, 주식 무단 매도 1억 원, 보험 무단 해지 2억 원, 신용카드 무단 사용 2천만 원. 검사가 증거물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명품 가방입니다. 피고인 장미선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에르메스 버킨백 2,800만 원, 샤넬 클래식 1,200만 원 등 총 23개, 5,200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피해자가 베트남 시장 바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바로 그날 피고인은 서울 청담동 명품 가게에서 2,8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검사가 영수증을 제시했고 방청석에서 분노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액 반환 명령을 요청합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돈 다 없어요. 빚 갚고 차 사고 가방 사고 남은 거 없어요. 이러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집도 차도 다 빼앗기면 우린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재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베트남 시장 바닥에서 7일을 살았습니다. 박스를 깔고 신문지를 덮고 쓰레기를 먹으며 당신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재산 환수 완료될 때까지 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전부 압류합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월 수입의 60%를 피해자에게 20년간 지급하십시오.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졌고 아들은 하늘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3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의 딸입니다. 왜 할머니 편을 드십니까?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엄마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 할머니가 밥 해주시고 학교 데려다 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 주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엄마 아빠가 베트남에 버렸어요. 죽으라고 저는 출국 전날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할머니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닥쳐 할머니는 이제 필요 없어. 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저도 말렸어요, 진짜로.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들었어요.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서연이가 방청석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할머니 지킬게요, 평생.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고 방청석 사람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는데 복도에 며느리 친정 부모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 김옥순 씨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 장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저도 공범입니다. 증여 권유할 때 제가 거들었습니다. 공무원 30년 했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딸이 이런 짓을 할 줄은.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 사돈 두 분은 속으신 겁니다. 따님이 두 분까지 이용한 거예요. 두 분 잘못이 아닙니다. 장철수 씨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용서하신다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용서합니다. 하지만 따님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따님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베트남 시장에 버려서요. 두 노인이 90도로 허리를 숙였고 저는 그들을 남겨두고 걸어갔습니다. 명품 가방 압류 현장에는 법원 집행관이 집에 들이닥쳤고 며느리 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 23개가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압류합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딸 거예요. 집행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신용카드로 구매한 겁니다. 횡령 증거물입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하나씩 박스에 담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쓰레기통 뒤질 때 넌 이걸 사고 있었구나. 마지막 재판날. 대법정은 300명 넘게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준호, 장미선은 75세 고령의 피해자를 2억 만리 타국에 유기하고 18억 원 이상의 재산을 편취하며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 장미선, 징역 5년. 피고인 이준호, 징역 4년.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환수 18억 8천만 원, 위자료 2억 원, 총 20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인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며 출소 후에도 월 수입의 60%를 피해자에게 20년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잘했다. 통쾌하다.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겼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복도에서 수갑찬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4년 살고 나와도 정말 날 안 만나줄 거야? 그래. 엄마 제발. 넌 날 버렸잖아 죽으라고. 이제 나도 널 버리는 거야. 공평하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으며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2년 후 제주도.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받은 돈은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은 회수했지만 이미 쓴 돈은 못 받았고 며느리가 파산 신청을 해서 나머지 8억은 피고인들이 2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을 다 받을지는 모릅니다. 출소해도 벌이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10억이면 충분합니다. 그 돈으로 제주도 바닷가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예금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사는 사람 손녀 서연이입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주방에서 좋은 냄새가 나고 서연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서연아, 내가 매일 차려주면 할미가 미안하지. 손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사람 됐는걸요. 서연이는 재판 후 부모와 연을 끊었고 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말렸습니다. 너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 내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서연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제 부모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혼자라도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제발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둘의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회복지사 시험 붙었어요. 서연이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학대당하는 노인분들 돕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일이 있으니까 그분들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아요. 잘 생각했어.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손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컸습니다. 부모를 닮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둘이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는데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또 편지 보냈대요. 그래. 안 읽으실 거예요? 응. 서연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난주에 면회 갔을 때 아빠가 30분 내내 울었어요. 정말 많이 후회한대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요. 저 이상한가요?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저는 부모님이 불쌍해요. 엄마 아빠가 울면서 후회한다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나쁜 애죠?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넌 정상이야. 내 감정이 맞는 거야.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면회 가는 것도 외할머니 만나는 것도 다 괜찮아. 손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너는 다녀와도 돼. 내 아빠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만나도 돼. 그분들은 잘못 없으시니까. 하지만 난 안 만나. 서연이는 한 달에 한 번 부모 면회를 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만납니다.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손녀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매달 편지가 오지만 봉투를 뜯지도 않고 태웁니다. 제주도에서의 삶이 늘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베트남 시장을 헤매는 꿈, 쓰레기통을 뒤지는 꿈, 개와 밥을 나눠 먹는 꿈.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고 서연이가 달려와 제 손을 꽉 잡아줍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서연이도 가끔 힘들어합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부모님은? 그럴 때면 서연이는 사정이 있어서 라고만 말하고 집에 와서 혼자 울곤 합니다. 저는 그런 서연이를 안아주며 함께 울어줍니다. 미안해 할미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저녁 먹고 나서 둘이 손잡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응,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만하면 충분해. 저도 할머니랑 있으니까 행복해요. 할머니, 우리 평생 함께 살아요. 그래, 고맙구나.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가 날아갔으며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자식은 잃었지만 손녀는 얻었고 재산도 일부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5세에 버려졌지만 77세에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니까요.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